오늘은 덜 김정은스럽게 머리에 힘을 좀 뺀 다나한 송 작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안 된다니까. 네. 아니, 부끄럽지 않아요. 왜 콜라가 부끄럽습니까? 네, 천상의 음료인데. 천상의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우정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정을 네. 이제 돈독히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치합시다라고 이름을 심사숙고해서 문 평론가님이 지으셨습니다. 네. 본인이 지은 만큼 네. 이름에 걸맞는 좋은 방송 진행해 주실 걸로 믿으면서. 네, 제가 오늘 진행을 맡고. 아닌데 내가 진행할 건데. 지금 좀 전에 진행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맡는 걸로 아니, 방금 결정이 됐네요. 내가 네. 진행을 하고 이제 문 평론가님이 주도해서 얘기할 건데. 아니 본인 입으로 지금 잘 진행을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제가 그 부탁을 수락을 했는데. 이거는 사회를 봐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에 진행을 해달라는 얘기였단 말이죠. 네. 자, 우리도 정치합시다라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시민민주주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정말로 감나라 배나라 뒤에서 훈수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나가가지고 내가 감을 따오겠다. 내가 배를 따서 떡하니 안겨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조금 국내 정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자는 의미에서 우리도 정치합시다라고 제가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줄여가지고 이제 우정을 나누는 시간. 그럼 이제 약간 이거 우리끼리만의 암호 같은 거지. 이번 주 우정 나누는 시간 언제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도 정치합시다는 이번 주는 언제 방송되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저희는 이 방송에 이제 기대가 큽니다. 왜냐면 이 방송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과 댓글로 소통하면서 네. 많은 얘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진짜 댓글 보실 거예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 보실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직접적인 의견을 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문답 또는 토론을 해보는 식으로 정말 여러분들 참여하는 우리가 같이 정치를 해보는, 정치를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나 더더군다나 저는 정알못이에요. 정치를 너무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가끔 가다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가 변했으면 하는 그 나름의 바람은 갖고 있지만 제가 정치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만한 식견이라든지 뭐 어떤 경험 같은 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배우는 느낌으로 이 시간에 좀 임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HJR님께서 댓글로 오늘 전투하는 날이라고. 누구랑 싸우시게요? 투쟁 의지가 뿜뿜. 네. 예, 좋습니다. 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예. 어제 날아간 원고는 이제 영원히 날아간 거죠. 네. 빨빨 잘 가. 심연으로 간 거고요. 네. 어차피 뭐 그 얘기 나중에 하게 되면 또 어디선가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네. 자, 벌써부터 슈퍼챗을 쏴주신 우리 김경재님 2번 방송하니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2번까지는 일단 반응이 좋은데 우리 이게 이제 매일 방송이 되면은 사람들이 좀 지겨워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슬쩍. 그때는 뭐 이제 패널을 좀 바꿔야죠 뭐. 네. 과감하게 이제 임대 패널을 불러다가 저 대신에 앉히고 저는 이제 구석지에서 얼굴 안 나오고 진행만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송작가 TV란 소원인데. 송작가 TV잖아요. 네, 근데 하청 주고 어떻게 좀. 송작가 TV인데 송작가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쵸?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양당이 전부 그 원내 투표를 뽑기 위한 선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고 내일은 미래통합당이죠. 뭐 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이미 뭐 답은 나와 있는 선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이게 이제 좀 이따가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하는 그 주제는요. 그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미래통합당의 미래에 관한 과연 이 당의 미래가 있는가? 통합이 있는가? 당명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미래통합당의 앞날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우리가 굳이 걔네들의 앞날까지 걱정해줘야 할까요? 걱정해줘야죠. 어차피 또 4년을 끼고 살아야 되니까.
이미 어차피 103명은 우리가 지금 끼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미래통합당엔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는 거죠. 예, 원래 이 당 이름은 그렇게 짓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특징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뭐가 돼? 더불어도 안 되고 민주도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예, 그러면 안 아무튼 되겠죠. 급조된 그 미래통합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103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무소속에서 한 둘 정도 더 추리면은 한 105명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변수는 이제 그 패스트트랙 때 발생했던 패스트 트랙. 네, 뭐라 그랬는데 패스트 트랙. 네, 그 패트 때 발생했던 네. 그 사법 처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아갈 수 있는 그 여지도 꽤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일단 이제 103석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평가를 한번 103석이면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103석을 얻었다는 이번 선거의 결과 자체가. 그 실패한 걸까요? 성공할 걸까요? 어떤 전제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그만큼 얻은 게 잘한 거냐 잘 못한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뭐 일단 전반적으로는 실패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얻은 것 자체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대를 얻었다. 그래도 성공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엄청 성공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도 100석 이하가 되어라라고 빌었는데, 그동안 이제, 이른바 야권 안에 있는 보수를 주창하는 다른 무리들이 너무 못했어. 내가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홍문종이나, 또는 기독당 같은, 박근혜를 앞세워, 제가 박근혜 적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부활절에 제가 석방시키겠어. 막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냥 박바들한테 몰아붙였던 홍문종이나 또는 이 기독파한테 몰아붙였던 기독당들 자체가 1%를 못 넘기는 수준의 지지밖에 못 얻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 챙길 거는 다 챙긴 거야. 사실 103석이면은. 그렇죠. 사실 분에 넘치게 챙긴 거죠. 지난번 20대 때 122석이었던가 그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으로 빠지면 한 19석 빠진 건데 그 19대 때만 하더라도 24석이 빠진 거예요. 24석이. 그러니까 24석 빠진 이 당이 다시 19석을 더 빠지긴 했지만 오히려 TK 지역에서는 지난번보다 더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보기엔 지역당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말 한 털도 안 남기고 바닥까지 딸딸딸 긁어서 정말 추수를 완벽하게 했다. 이삭 하나 안 흘렸다. 그 정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이 또 당명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지만 제발 색깔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들이 뭉쳐있는 조직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의석수가 딱 여기까지다. 지금부터는 거기서 빠지는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총선 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뭐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숫자석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개헌저지선 아무튼 3분의 1 이상은 얻어냈으니까 간당간당하지만 얻어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걸 올라온 건데 이게 이제 실패라는 이유를 듣고 있는 이거는 이제 실속은 차렸어. 103석이랑 실속은 차렸지만 왜 얘네들이 실패한 건가? 이 정당이 어쩌다 여기까지 몰려왔나라는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실패 원인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미통당이 실패한 원인 가장 큰 거. 저는 미통당이 변화할 시대의 정신을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 늘 하던 방식에서 단 한치의 변화나 어떤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103석을 가진 미통당의 모습은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적폐의 어떤 정당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이 딱 여기까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 총선까지 미통당은 늘 자신들이 하던 방식으로 뭐 이념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그렇죠. 그리고 경제 위기설. 늘 그런 것들, 그러니까 늘 했던 방식으로 새로울 것 하나도 없는 그 방식으로 그대로. 우리가 그 정도는 해도 기본 5, 60대 이상은 우리를 지지하는 게 훨씬 많을 거야라고 정말 안일하게 선거를 바라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상황을 딱 성적표를 받아들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그 수구 정당들의 모습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닐까.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까지는 전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거 있잖아요.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는데 이 조직만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가장 크게 저는 실패한 부분이 그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렇죠. 미통당에는 딱 두 가지 부류만 있다고 그러죠. 이제 국민들을 바보로 알거나 지가 스스로 지가 바보면. 바보거나 네. 그 딱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 두 콜라보가 정말 환상을 환상적인 어떤 플레이를 한 게 이번 총선의 결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조명 켜주세요. 아까 이제 그 문평론가님이 말씀한 시대의 조류를 못 읽었다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증거가 일단 TK층의 그 지지를 받을 거는 뭐 당연한 거였고요. 지역당으로 전락하다시피 받은 거니까. 이제 얘들이 믿고 있었던 5, 60대 이상의 지지표에서 50대가 대폭 이탈하는 결과를 맞았다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60대는 이제 과거에 50대요. 지난 그렇죠. 5년 전에 50대들이 60대로 올라간 그대로 막았는데 4년 전에 네. 네. 이 4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 50대로 성장하는 맞아. 이 사람들이 원했던 어떤 정당의 모습을 전혀 못 보여줬기 때문에 50대에서 이탈한 표가 딱 지금의 어떤 지지율의 변화나 의석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50대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얘네들처럼 뭐 종부세 철폐라든지 경제 위기론이라든지 뭐 보수가 경제는 잘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진보적인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리고 7, 80대를 넘어서까지 노동을 해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 이 중장년의 노년 세대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기다렸는데 그렇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파란 하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틀린 답을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답만 또 공부하는 바보들이라.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하던 종목 그러니까 못하는 건 제끼는 거야. 국영수는 원래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역사나 암기 과목만 집중적으로 파갖고 그냥 평타 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결코 1등 못해요. 1등 하려면 1등 할 생각이 없어. 근데 묘하게 점수 배점이 잘 돼가지고 그동안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상위권을 했었거든. 우등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팠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점수에 대한 비중이 올랐든지 아니면 문제가 좀 틀렸든지 집중적으로 파던 종목은 확 망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그 투표권이 18살 우리 친구들한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큰 영향은 없었더라고요. 근데 4년 후는 또 달라져요. 4년 후. 네, 4년 후는 또 달라져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왜 우리가 흔히 정말 공부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입에 발린 그냥 왜 습관적으로 얘기하듯이 5, 60대는 저쪽 편이고 젊은 애들은 주로 이쪽이 많고 이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4년 후가 되면 저도 50대가 되거든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제가 4년 후가 되면 저도 50대가 되는데 저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저쪽 편을 지지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그리고 지금 50대에서 사실 진보적이신 분들이 60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연령별로 진보냐 보수냐를 단순하게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진보적인 색깔이 점점 연령대가 넓어진다라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있었던 촛불혁명,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어떤 시민 사회적인 조류, 그리고 어떤 시민 의식에 의한 개혁 조류들이 계속해서 지금 밀려오고 있는 단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은 이제 그런 열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식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 근데 작년 연말에 조국 장관에 대한 청문회 그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있었던 촛불 혁명에 있었던 세대들의 원동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나섰던 인물들이 물론 연령별로 다양했었지만 5, 60대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번 총선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못 본 거죠. 네, 그거를 못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좀 더 비판을 강화하거나 지금 잘못되고 있는 어떤 청문회에서의 무리한 재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중립적인 위치만 지켰어도 그렇죠. 그렇게 가진 않았을 거라고 봐져요. 근데 자, 너무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너무 적극적으로 얘네들이 동참한 일종의 공범으로 보여버리는 게 일종의 정의감을 가진 시민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부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왜 우리 그 조국 장관 청문회 때부터 어떤 일들을 우리가 얘기가 나왔냐면 언론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또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아니 무슨 명분을 좀 내려면 성의 있게 성의라도 좀 보여봐. 어떻게 저렇게 씨도 안 먹힐 얘기들을 하지? 방금 거짓말하면 2시간 안에 밝혀지는데도 그 성의가 너무, 왜냐하면 예전에는 먹혔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거기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검찰, 언론, 정치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떠도는 풍문이겠죠. 뭐 언론에서 하는 얘기, 공중파나 3대 신문에서 하면, 중앙지에서 하면 이게 진실인가 보다 하고 믿던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일종의 그 양치기 놀이 같은 거지. 그렇지. 양떼가 나타났던데 안 나타나고 이것들이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 이런 불신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말을 믿고 있을 거야라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다가 결국은 지지층으로 안아야 되는 50대를 다 날려버린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자, 지금 제가 어디서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영남권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에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모의 투표를 해봤대요. 투표권이 없는 이제 중고등학생 애들을 상대로 해봤더니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을 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뽑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은 그 선거 공보물에 나와 있는 그 공약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더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약극 자체를 보고 이 정책은 정말 좀 필요하고 이 정책이 잘 실현되겠구나 싶은데 그걸 선택을 봤더니 민주당 아니면 정의당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앞으로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점점 이 정당이 있기 때문에 뽑아주는 거는 진짜 우리가 왜 뽑아놓고도 뒤에서 하는 짜증나는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미통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뭐 다른 정당, 진보 정당이라 하는 곳도 마찬가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35%는 안 변해요라는 댓글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유럽에도 극우를 지지하는 수구 꼴통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민주주의는 역사가 우리와 달리 수백 년이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극우가 있어요.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냥 극우인 거예요. 그 비율이 우리보다 조금 적을 뿐인 거지. 아마 이 35%에서 저는 진보 쪽의 정당들이라든지 진보 쪽의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세련돼지고 그리고 스마트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조금 뭐랄까
부정적인 좀 이게 한계는 한계구나라는 부분을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이번 정치에서 보수가 모든 이슈를 해체당했어요. 일단 경제 위기론 안 먹혔고요. 그다음에 종북 전혀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라도.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방역에 관한 부분으로 가지고 이거를 이슈화 해갖고 이거 엎어볼 기회로 잡았지만 너무 빠르게 정부가 이걸 정리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역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댈 수 있는 거는 사실 지역주의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보수가 잃어버린 것 자체는 의석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현재 보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TK권에 있는 전통 보수 세력들이 캐치프로이드로 걸고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이슈를 모두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저는 특히 이번에 친박을 비롯한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로 흘러내려오는 이 고유 정서에 의존하는 정당들이나 선거를 치렀던 모든 후보자들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보수 쪽에서 친박 친이 박정희, 이승만 카드로 꺼내드는 애들은 이게 안 먹히는구나라는 것밖에 그 결론을 얻게 된 거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보수가 지난 한 4, 50년 동안 해왔던 모든 정치의 상징성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으로 그 반대급부로 해서 우리 민주정권의 짧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진행 중입니다만 네. 민주정부가 해 가고 있는 역할들이 재조명되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 순위 뽑은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70% 이상이에요. 그리고 합쳐가지고 두 분이. 그리고 박정희가 15%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개발 이슈라든지 박정희가 먹고 살게 해줬지 이 이슈는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30대만 돼도 박정희 누구야? 박근혜 아빠야? 그럼 같은 나쁜 놈이네. 이 정도 수준이라니까요.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35%가 안 무너지는 건요.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거를 타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35%는 통합당이 나쁜 줄 알아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해. 불만이 있는 줄도 알지만 그래도 내 지역에 있는 당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차선을 선택할 수 있어도 그걸 선택할 용기를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지해서 찍었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지역 정서 때문에 이걸 찍은 거란 말이죠. 나 이런 비유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롯데를 못 버리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럼 비슷한 거지. 한 번 롯데는 영원한 롯데. 이 마음처럼 맞아. 지역주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향토성에 지배받는 그 투표를 아직까지 못 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버리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냥 그 향토성은 스포츠에만 좀 발휘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정말 사실 이게 이제 영원함이 나눠져 있을 때 이런 거는 영원히 고착돼서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 20대 선거에 국민의당이 호남에 들어가갖고 돌풍이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그것보다 순천. 순천에서 이정현 된 거. 그것도 기가 막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전라도나 경상도 입장에서 대한정당이 있다고 하고 지금의 기존 지지하는 정당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대한정당을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TK 안에도 통합당 세력이 아닌 다른 대한정당이 나타나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보수가 있으면 변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오던 그 구태 정치를 하던 적폐 정당, 미통당의 모습은 여기까지가 끝이고 다음 총선부터는 변화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문제는 저거 뿌리가 안 캐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 TK에 박혀있는 미통당의 뿌리를 누가 캐내고 새로운 씨앗을 뿌릴 거냐. 정말 제대로 된 보수와
뭐 중도나 이런 건전한 사상과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자생할 수 있을 거냐라는 그 토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문제라는 거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정치 시스템의 문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세습 정치, 세습 의원이 많이 나오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독 국회의원이 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조직이 필요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고비용 시스템이죠. 네, 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수록 세습 의원, 세습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똑같고 우리나라 세습도 그런 차원이에요. 아버지가 내리 거기서 몇 선을 해가지고 그 지역구를 아들한테 물려준 그런 케이스들은 이미 아버지 때에 그 지역 유지들부터 꽉 다 잡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타파가 안 되는데 문제는 선거를 치를 때 이 조직과 돈을 아직까지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지금 너 저기 말도 잘하고 너 좀 철학 괜찮으니까 너 정치인해봐. 저는 자신이 없는 게 두 가지 때문이에요. 돈도 없고요. 당장 뭐 내가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 내야 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를 지원해줄 조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직이라는 게 결국은 돈을 기본적으로 뿌려야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을 살펴보면 이런 조직이라든지 돈의 힘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20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정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적인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이건요, 그 공수처만 잘 운영돼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방금 말씀하신 이게 그 비용의 관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그 지역의 토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맞아요. 그 토의 이익에 부익하는 정책들이나 예산들을 따다가 그 사람들 배를 불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맞아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 조직에 의해서 다시 선거라면 뽑히고 하는 게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끊어버려도 이러한 이제 그 일종의 세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아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대한민국 정치 안에서 중요한 게 그 지역구가 중요하냐 뭐 전체 선거구를 완전 지역구 없이 돌리는 게 비례로 어떠냐 돌리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준비된 게 있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정서상 내 지역에서 뽑은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한테 기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사실 이거는 끊어내기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그 지역구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양심적으로 이게 지역 안에 뭐 폭탄 예산을 받아다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이런 무식한 공약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지역의 발전을 장기적으로 도모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좀 더 그 시민들하고 친화적인 의원들이 당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교장 선생님, 경찰서장, 국회의원 셋은 언제나 운동할 때 상석에 앉잖아요. 그냥 지역의 유지인 거야, 이 사람들은. 왜 나는 지역의 왕이야, 이 사람들이. 저는 사실 그래도 부산 나름 뭐 제2의 도시. 제가 부산에서 대학을 처음 왔을 때 애들이 너 시골 안 가고 싶어? 막 이랬을 때 시골 아니거든? 광역시거든? 뭐 이러고 제가 친구들한테 막 시골은 저런 도나 면 이런 데가 시골이고 우리는 부산시라고. 구례. 방금 구례에서 인물 났다고 어떤 분이 그러니까. 댓글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소리 뻘뻘 들었는데 그런 거 지역 유지 개념을 저희 때만 해도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지역 유지한테 다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쳐놓고 서장한테 전화를 하고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하면 이걸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된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사람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고 이 사람은 그 권한을 오버해가면서 자꾸 그런 걸 해주고 지지층을 모으는 이런 원시적인 수직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투표자들한테 내가 뽑은 국회의원은 내가
뽑았으니까 내 밑에 사람이 옆에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백. 내 백이고 백이, 내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정치에 대한 환상을 가져요. 선거에 대한 환상을 가진단 말이야. 아,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 정치적인 적층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심해지면 심해지는 당일수록 당 안에서도 의원들 안에서도 이른바 이 골품제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는 우리의 문제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시 내 주변에 내 인맥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또는 힘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그에게 편승해서 또는 기대서 가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 저는 부산에서 자랐지만 저희 부모님 다 전라도 분이시잖아요. 그 전라도에서 또 이제 고흥이라는 곳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가 이렇게 집성촌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쫙 흩어져 있으면 거기 출신 그 국회의원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몇 다리만 건너면은 나가 그 의원이랑 친해라는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외삼촌들도. 근데 그게 왜 자랑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하도 아나운서 시험을 떨어지니까 뭐 무슨 백이 필요하냐고 그래서 아니 무슨 아나운서 그냥 저희 아빠 친구가 방송사 사장이면 돼요라는 얘기밖에는 못 하겠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백이 필요해? 아나운서는 뭐 필기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접까지 뭐 3, 4차, 5차까지 쫙 시험을 다 봐야 되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백이 이렇게 작용할 수가 없으니까 됐다 그랬는데 몇 달이 건너면은 그 의원이랑 형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그 당시에도 좀 충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 정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는 그런 정서가 없는지. 저도 사실 친한 국회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들이 의원이 됐을 때, 의원이 아니던 시절부터 친했지만 의원이 됐을 때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락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해서 이러한 권력형 비리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단절을 해내게 되면 일단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권자가 인식하게 되는 단계가 오게 되면 조금씩 지역주의는 바뀔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떨어졌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김부겸 의원을 떨어뜨린 주호영은 또 고질병이 나오기 때문에 주호영은 거의 원내대표가 될 게 확실합니다. 왜냐면 TK잖아요. 같이 TK. 같이 붙어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은 권영세라고 네, 용산 이쪽에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TK, PK 쪽 의원이 지역구 의원들 중에 아마 제 알기로 84명 중에 65명인가가 아마 TK, PK 출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원내대표를 맡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구 출신 사람이 당연히 원내대표를 맡을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미통당은 정말 말 그대로 TK 자민련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TK 네.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지역 정당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지역 정당화. 근데 이 지역 정당이 되면 그 정당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후원금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기업들이 기업들이 존재하는 쪽 같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돈을 내. 근데 그 지역이 아니면 돈을 아예 안 낸단 말이야. 왜? 어차피 대구 쪽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요. 대구나 PK 쪽에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아니면 지금 통합당의 정치자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설이 그따위로 실리는 거야. 이게 지역주의 실제 실린 사설입니다. 우리가 비록 김부겸은 안 뽑았지만 대구가 홀대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김부겸의 역할을 기대해야 된대. 미친 거 아니야? 떨어뜨려 놓고 예산은 김부겸 보러 따오라는 거야. 미친 거죠. 이게 실제로 지금 정당 정치를 하게 되면 이건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국가가 대놓고 예산을 뭐 TK에 차별해서 주고 대구에 적게 주고 경기나 서울에 많이 주고 이런 난리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그 정당이나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기업들이 지역 기업으로 한계되기 시작하면 저거 대구 쪽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쪽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 기업이 아니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음. 바로 위세가 쪼그라들어 버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미통당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32만 책임 당원의 절반 16만 명이 영남이고요. 그 중에 8만은 제가 신천 지신도 아닐까.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예, 해봅니다. 뇌피셜이고요. 자, 네. 수도권은 32%, 그러니까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떠냐? 권리당원 70만 명 중에서 수도권이 45%, 31만 명이고요. 호남은 27%, 19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당이 아니에요. 지역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의 의석수가 전체의 253석 중에서 지역구 수도권만 121석이에요. 따라서 지금 미통당이 영남,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수록 수도권에서는 더더욱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수평적이지 못하니까 우리 시민 세대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촛불 혁명을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참여해갖고 이 국가를 바꿨고 대통령을 탄핵했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한테 거기에 권위적인 어떤 의식의 어떤 똘똘 뭉친 화신이 황교안 같은 사람이나 나경원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뭐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어떤 정말 가족 해체? 이건 뭐 어디 법정 살인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거짓말들과 언론과 이걸 병행하고 쏟아내면서 결과적으로 그걸로 국정을 흔들어 놓고 선거를 좌지우려고 했던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또 그 재판 상황에서 계속 이게 뒤집어지고 있는데도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은.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끝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한 번 졌잖아. 한 번 지고 나면 지지율이 반등을 해요. 왜냐면 한 번 내가 안 찍어줘서 그래도 내 고향인데 그래도 내가 TK 출신인데 저렇게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다가도 참패를 하게 되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거든. 동정표를 얻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더 떨어지고 있죠. 더 빠지고 있죠. 지지율이. 19%까지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을 뿐더러 반대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70%에 근접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40% 넘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 차이? 이게 왜 드러나는 거냐? 선거에 지고도 왜 졌는지에 대한 반성을 안 해. 부정선거를 해서 졌다는 거야. 그렇죠. 부정선거론을 끌어들이면서 반성도 안 할 뿐더러 대부분 보면 진 사람들도 지고 나서 이렇게 일종의 패배선언이라 그럴까? 이런 걸 하잖아요. 그동안 지난 선거 때도 지고 나서 이렇게 읍소하는 모양이 있었어요. 저희가 일당을 잃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당을 지켜주십시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그것도 없다. 나는 내가 살아남았어. 일단 내가 103명 안에 내가 든 거야. 얘들은 옹합지졸이야. 그러니까 발표도 하기 전에 황교안이 휙 날아가 버리고 난 다음에 이 오합지졸들은 지가 잘나서 살아남았다고. 야, 이제 웃대가리들, 야, 대권 주자들이 다 날아갔어. 야, 이제 내가 당대표 해도 되지 않을까? 야, 좀만 이미지 관리 잘하면, 나 대권 후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로만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과정이 곧 과정이자 결과이어서 사실 결과 중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우리 사회가 결과 중심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결과 중심이었고, 근데 그거에 철저하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통당 사람들이잖아요. 그 결과 나는 국회의원이 됐고 쟨 떨어졌고, 그래서 나는 뭔가를 더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로지 그 결과만을 가지고 지금 깨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특별히 미통당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당은 원래 그렇게,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찍소리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돈과 힘을 확 가진 우두머리가 나타나면은 그 밑으로 모였다가, 걔가 없으면 야 내가 그거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서로 싸우다가, 또 누군가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또 그 밑으로 모였다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단 1보도 진보하지 못한 그들의 머릿속에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단 1도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민주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주입식 교육 해가지고 학교에서 막 강압적으로 해도 저는 너무 체제 수능적인 스타일이어서 그거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면 때린 데 다 맞았거든요. 요즘은 선생님이 왜 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휴대폰 꺼내 들잖아요. 또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이거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 우리와는 다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의 주축 구성원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정치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안 보세요? 지금 오늘 댓글을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댓글 왜 하나도 안 보십니까?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보고 넘기는 게 아니고 나 아니, 뭔가 봤어요. 질문이 없어. 그냥 계속,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있어. 송 작가한테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문화한테 이런 부분에 아니, 대한 뭘 그러면 하다고 얘기가 왜 있어야 본인들 되는데, 얘기만 하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셔야 돼요. 아무튼,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 얘기. 이분들이, 뭔가 이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아니 여기 보면 그 얘기도 그들은 선민의식도 매우 강해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진짜 저희가 왜 그 얘기하잖아요. 완장놀이 딱 완장 차면은 그때부터 목에 힘 빡 들어와가지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양. 예.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말씀 주신 대로 꾸준하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점점 더 대구 지역으로 이제 몰려 들어오고 있는 데다가 대구가 가지고 있는 이번에 코로나와 그 신천지하고의 연관성 때문에 드러난 어떤 그 뭐랄까요 음습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정상적인 도시가 아니고 뭔가 이상한. 뭔가 다른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고담시티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심어줘 버린 게 이번에 이제 대구에서라는 속성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게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해서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치명타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치명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지자체 중에 이제 소득이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져 가고 있는 대구인데도 선거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떠한 대안이나 어떠한 미래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찍어주고 마는 이런 식의 투표 행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뭐 생각이 있어서 찍나? 나는 그냥 나라를 팔아도 그냥 2번이지. 이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편승해서 최고로 이번에 히트를 쳐버린 얘가 홍준표 같은 얘인 거예요.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렇죠. 대구 수성을에서. 왜 수성을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수성을 해 나왔는데. 자기가 근데 중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나왔대. 대구에서 중고등 뭐 확인이 안 되니까 본인이 나왔대요. 박정희가 그때 나왔다는 거랑 비슷한 뭐 이런 얘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당선이 돼버린 거야. 이거는 사실 대구 사람들한테는 김부겸이 당선된 것보다 더 충격적이야. 대구의 정치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앞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대구로 내려가야 되는 경우 아니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구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이제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구로 유입되는 인구수 자체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말 그대로 TK 자체가 인구수가 지금은 전라도 쪽보다 많잖아요. 앞으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어떤 상황을 지금 만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어차피 그런 인구수라고 하지만 이제 뭐랄까요? 못 견디는 말은 좀 너무 대구를 비하한 거고. 대구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나온 분들도 계시고 대구 안에도 30%가 넘는 35%에 가까운 민주당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구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미통당을 찍는데 그 와중에 홍준표가 들어가가지고 당선이 돼버렸다는 얘기는 찍기는 찍었으나 무소속으로 있는 홍준표가
지금에 있는 미통당보다는 더 미래가 있다고 인정한 게 아닌가라는 음. 일종의 굉장히 그 미통당 입장에서는 위험한 불씨를 대구 시민들이 또 하나 심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김부겸 당선보다는 이 홍준표 당선이 충격이 더 클 것이고 그 여파가 엄청나게 앞으로 미통당을 흔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실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 소속 없는 무소속이잖아. 103명대 1명인데 뭐 김태효까지 붙여준다고 해도 무소속 둘인데 이 지금 홍준표가 103명의 미통당하고 당당하게 맞짱을 뜨고 있어요. 당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된다는 거지. 이 김종인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대위가 될 것인가? 이게 쉽지 않은 또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김종인 얘기를 좀 해보시죠. 우리 뜬금없이? 네, 뜬금없이 우리는 뜬금없잖아. 대본에 있어. 아니 그리고 좀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방송 생방송 진행할 줄 몰라요? 댓글과 함께 하는 거? 그러게. 댓글 보는 방송은 처음이에요. 아, 네. 자, 여러분 슈퍼챗 계속 쏴주고 계신데요. 잘하고 계신 거고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꾸려지는 아름다운 방송이 있죠. 송작가 TV. 우리도 정치합시다. 우정을 나누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문희정이고요. 송 작가님이십니다. 네. 네. 이거 왜 지상파? 나는 이름이 작가야? 네. 네. 이름이 작가 아니었어? 그래서 송 작가 TV 아니었어? 아, 그런 거였어? 네. 네. 아니었구나. 송작자. 네. 송 작자. 이 아줌마 둘이서 네. 정치 얘기에 뭔가 이렇게 CG를 넣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대구는 한때 진보였다고 이준호님이 그러셨는데 대구는요 한반도의 모스크바였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 통탄할 만한 거죠. 예. 네, 깜짝 놀라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뭐요? 네, 대구는 박정희 누구였지? 박정희, 박근혜, 이만희가 다 배려놨다라고 하시네.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댓글이네요. 네. 이거 리액션을 이렇게 할 거야? 그게? 뭐지? 예. 네, 김태현 의원님이 원내대표 당선됐다고 지금 다들 축하하는 댓글 올리고 계신데, 뭐, 다들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또 약간 중간에, 이게 온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제가 김태현 의원님을 직접 본 적은 없고, 사모님을 본 적은 있어요, 몇 년 전에. 되게 오래전인데 10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김태년 의원님 초선 의원 시절에 제가 저희 학교 총학생회장 출신 선배님이 이제 선거 출마하신다고 사무실을 개소식을 한다고 저한테 좀 사회를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셋째를 낳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김태년 사모님이 김태년 의원을 대신해서 인사말을 하러 오신 거예요. 거기 지역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딱 느꼈던 건 셋째까지 낳고 진짜 몸 푼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직 붓기가 안 빠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남편 때문에 그 상황까지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치인의 아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절대로 정치인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는 이제 대구에서 김대중을 찍고 전라도에서 박정희를 찍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제가 구례 살적에 저희 집 여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고모님이 공화당 당원이었어요. 공화당? 네. 공화당 시절? 그래갖고 그 소가 그땐 나도 선거권 없었어. 어렸어. 근데 이 소가 그려진 그 메달하고 뭐 스커프 같은 것들이 집에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공화당 당원인 것처럼 그걸 이렇게 메고 다니 훈장처럼. 어머. 진짜? 근데 이제 선거철만 되면요. 애기가 왜 그걸 왜요? 멋있잖아. 선거철만 되면 정말 엄청나게 어디선가 밀가루와 고무신과 뭐 이런 그 분유깡통, 담배 이런 것들이 이 여관 마당 주차장에 가득 쌓여. 그래갖고 이장들이 와갖고 그걸 타갔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이제 고무신 선거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말로도 못 들었어요. 보미 작가가 저희보다 많이 어려요. 예. 근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 당시에는요,
경북 인구보다 전라도 인구가 투표 인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 전국에서 가장 큰 투표구, 그러니까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었던 지역이 전북이에요. 전부. 예. 그 당시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투표가 컸어요. 오. 그리고 이제 전라남북도는 전부 다 이제 농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농민들이 많았고, 그렇죠. 대구 이쪽은 아직 그 당시에 이제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 공업단지나 사람들의 이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않을 시절이었어. 때였구나. 지금 언제야? 진짜 옛날인데? 70년대 후반 뭐 이렇게 되겠죠. 음. 그 시기 때는 실제로 이게 이제 바뀌어져 있었어요. 대구나 부산 이쪽은 이제 이승만 때부터 내려오던 그 4.19 혁명의 그 민주화의 성지였기 때문에 군부 독재에 대한 끊임없는 반감과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맞아요. 원래 그때부터 이제 그 아무 생각 없이 농사만 지으시던 우리 이제 아무 생각 없다는 게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크게 없었던 분들은 이제 농사만 지으면서 쉽게 말해서 받은 만큼 찍어주는 뭐 그런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렇게 역으로 투표가 나왔어요. 역투표가 가능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이게 급격하게 바뀝니다. 전라도에 있는 농민 인구들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개량 사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을 환경은 좋아졌는데, 결과적으로 좋아진 마을 환경을 통해서 남는 잉여 노동력들이 전부 경북이나 경상도 지역에 있는 도시 노동자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아빠도 그러면 그때 부산으로 오셨나 보다. 네, 맞아요. 네. 아, 맞아요.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사회 구조가 변혁이 된 거예요. 맞아. 저희 아버지도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왜 항상 어릴 때 기계 도면을 이면지 삼아서 공부하고 연습장으로 쓰고 그랬거든요. 아빠가 그 도면지는 되게 두껍고 좋거든요, 질이. 근데 복잡한 도면이 이렇게 착 그려진 그 뒷면은 하얘니까 아버지가 그걸 모아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셨어요. 연습장. 그래서 네, 어릴 때 그걸로 연습장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최대 취직 중에 하나가 뭐 새마을운동하고 공업화라고 하는데, 새마을운동과 공업화는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공업화를 하게 되면 인구를 끌어들여야 되나, 노동할 인구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농촌을 개혁해가지고 농민 인구들을 최소화하고, 자, 이 임금의 차이를 발생을 시키면서 그렇죠. 여기에서 생긴 잉여 노동력들을 도시로 재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작될 때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농촌에서 살 수 없게 울타리를 쳐버려가지고 소작농들이 도시로 갈 수밖에 없게. 왜? 도시에서는 지금 한참 공장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을 계속 도시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그러니까 거기서 못 살게끔 인구 유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노동력을 갈아 넣은 혁명이거든요. 정말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공업화 과정에는 이러한 그렇죠. 어떤 숨겨진 조작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농촌 해체를 통해서 그렇죠. 도시를 키우는 거죠. 근데 왜 대구가 야도에서 갑자기 여도로 돌아서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선심성 그 폭탄이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대구를 짚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그 전라도에 대한 배신인 거지. 근데 이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지원을 많이 받았던 게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하고 접근성이 좋은 부산, 구미, 일산, 대구 지역에 일종의 공업 클러스터들을 몰아준 겁니다. 그리고 공업 클러스터들을 몰아주면서 특히 우리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남았던 사업이 뭐냐면 복지였어, 복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처음 했던 게, 우리가 그때 이제 전부 수제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이 의복을 직접 짜서 입었잖아요.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계화를 통해서 얻어진 이른바 양말을 양복지들을 이제 대구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싸게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수공예 면직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을 엄청나게 다시 올립니다. 이 방식은 네. 저기 제3세계들 수탈할 때 예전에 그 제국주의 열강들이 사용하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음.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이 된 건데 이 사업들이 대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치가 된 거죠. 그래서 대구에 엄청난 부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재벌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재벌 기업들의 동기동창이 왜 다 대구 지역에 있는가? 10대 재벌이 왜 다 초등학교가 동창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초탄기에 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금전의 힘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매수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수혜가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 그러면 우리가 정권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그리고 지역 감정을 통해 가지고 이 동서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이 동쪽 지역에 충분히 모여든 이제 역전돼 버린 인구를 가지고 선거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인구수는 미세했기 때문에 부정투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논란이 됐었고 그 부정투표를 계속 감행해서 이겨왔던 애들을 이렇게 해서라도 이겨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공포심 같은 것들이 지금의 일종의 TK 포비아를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부산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다 이제 전라도 분이시니까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제 정체성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전라도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단 한 번도 김대중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항상 김대중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그걸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늘 김대중 애들이 자꾸 김대중 그러면 아니야 김대중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근데 저는 제 고향은 부산이거든요. 그 부산의 정서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정치적으로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소위 말해서 좀 진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님의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앞으로 진보 쪽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도 사실은 방송을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은 정말 주 시청자층이 40, 50대 들이거든요. 이미 이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딱 정해지셔가지고 찾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분들이 사실은 꿈꾸는 건 뭐냐면 내 대해서 이 정치적 성향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방송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그 유튜버들이 그냥 정말 딱 그 40, 50대 시청자들만 보고 방송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고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네. 뭐죠? 찌리시나요? 아니면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네, 뭐 언급할 만한 얘기가 없는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자고 치면 근데 이제 김종인이 비대위를 맡아서 앞으로 제대로 미통당을 개혁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뜬금없고 갑자기. 왜냐면 시간이 지금 주제는 5가지를 해야 되는데 1시간 10분 동안
두 개 주제를 못 지나가고 이거 몇 시간을 하려고 그래 지금 첫 방송을. 예, 이분들 빨리. 귀에 피 나셔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사실 내일 그 열리게 되는 미통당 원내대표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힘이 어느 정도 실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결정이 되는데 일단은 사실은 이제 김종인 씨가 나는 4개월, 임기 4개월짜리 안 할 거야. 왜냐면 미통당이 원래 8월 30일까지 그 전당대회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 입장에서는 나 보적 4개월 할 거면 난 안 할 거야. 일단 나한테 대권 후보를 정하시는 권한도 주고, 2년을 달라는 거지. 2년을. 권한을 지금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김종인 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어떤 자리를 가든 간에 늘 전제 조건이 그거였어요. 나한테 정권을 달라였어요. 늘. 사실 2016년도에 그 민주당 그 당대표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는 당대표가 있을 그렇죠. 때 정권을 달라서 정권을 줬거든요. 정권,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때 공천에서 무슨 뭐 학살이니 뭐 얘기가 많았고 많았죠. 정무적. 오히려 없었으면 더 이겼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은데 맞아. 어찌 됐거나 처음으로 이제 일당 탈환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 성공한 걸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여기에서 그치질 않고 이게 비대위니까 이제 비상 상황에서 이걸 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자기가 대권 대권. 후보까지 자기가 그렇죠. 정하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충돌을 받아가지고 밀려난 거거든요. 내 말 안 들어주면 아이 나 나- 그만둘 거야. 나 안 해. 나 안 해 이러고 이제 뭔가 던진 손가락하는 거라고. 거하고 비슷하네. 난 안 한다 그랬지만 기회 하잖아. 근데 아무튼 이런 그 전례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대권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기도 부담스럽고 이 사람이 없으면 그럼 누가 지금 있는 거를 정리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니 지금 있는 사람들은 고만고만해 갖고 그렇죠. 다 누가 하나 나와서 대장한다 그러면 네가 왜 대장을 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 상황에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이제 홍준표가 쑥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뜬금없이 그럼 내가 해야지. 내가 당대표 전문이잖아. 이렇게 나오는 건 더 싫은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통합당 입장에서는 대권까지는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해서 퉁치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조율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통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홍준표가 들어오면은 100% 홍준표 당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절대 그것만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거거든요. 어떻게든 대구에서 떨어뜨리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김부겸보다 더 떨어뜨리고 싶었을 건데. 네. 그래서 김종인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가 통합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당이 망한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홍준표를 입당시키면 안 된다. 멋져. 네. 전면전이야 이렇게 되면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거죠. 이게 이제 이 양반의 어떤 정치적 스킬인데 말이죠. 네. 기껏 당을 정비를 잘 해놔요. 음. 해놓고 이제 이런 이 커올라오는 새싹들이 내가 낙점을 받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거목이 되어야지 1인자가 되어야지 하고 저요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뜬금없는 나무를 갖다 묘목을 심어버려. 나는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40대 기수가 누군지 네. 대충 누굴 것 같아요? 예? 짚히는 사람이 있나 보죠? 아니 이게 내가 짚히는 건 아니고 네. 미국에서 한때 마약 밀매 하셨던 것 같은 분 한 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 계신데 이제 재산이 겁나 많으신 분이고요. 네, 당비를 겁나게 많이 내실 수 있는 분 한 분 계시고요. 그분은 네. 또 그 와이프가 예전에 국무총리 딸내미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네,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 안 했어요. 마음대로 상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분의 인맥이 정말 화려하더만, 정재가. 부인의 인맥이. 그러니까 본인도 돈이 많잖아요. 본인의 인맥뿐만 아니라 이 부인 쪽으로도 인맥이 화려하더만. 내가 그 인맥을 좀 봤지 오늘. 그 아버지도 정치
아버지가 5선 정치인 하셨죠. 그리고 이제 두말할 필요 없는 어떤 우리 정치인들 중에 정신 연령이 가장 젊으신 분이 계세요. 어린 거지. 애기. 이제 아무 때나 이제 투표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네. 그런 분 있어. 방송 타기 좋아하시고 그런. 이제 5세라죠, 정신 연령? 네, 아무튼 그분도 영원한 이제 애기. 40대 기수가 될 수 있는 분이고, 기수는 그분 50대잖아요. 좀 깎아줬나 보지, 오림내림 했나 보지. 그 다음에 이제, 마라톤 뛰시는 어떤 분도, 그분 되게 욕심내고 있던데. 이분은 이제 불러줄 생각도 없는데, 본인이. 자기는 이제 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계신 분 계세요. 그분은. 마라톤 하시면 살이 찌시는 분이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야. 많이 뛸수록 살이 쪄. 그분은 세석을 가지고 일단 미래한국당에 19석 합쳐가지고 우리가 제2야당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우리는 세석밖에 없으니까 뭐 거기서 주요 어떤 만약에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다 너네가 해. 다만 나만 대선 후보 시켜주면 돼. 그러니까 19석 있는 지금의 미래 한국당에 세석을 던져주는 조건으로 대선 후보로 딜을 치는. 그렇죠. 야, 이게 옛날에 2석 갖고 들어가서 민주당 그 공동대표 할 때랑 똑같은 스킬이야.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네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 후보론 안에 있는 거고요. 네. 좀 자칭 타칭으로 올라오고 계신 분이 이제 징징거리시는 분 한 분이 계세요. 이분 무협지에 나오시는 분이야. 장풍도 많이 맞아보시는 분. 그분은 손 안 대고도 넘어지시는 분이죠. 요즘은 사자후. 요즘 사자후 쓰시고,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장 최초로, 지역민들한테 벌금을 때리는, 300만 원! 500으로 올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정말 대담한 정치인. 이분이 또 계신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고, 여러분이 추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물 건너갔지만, 장모 처덕 많이 보고 계시는, 중국집 아저씨도 한때는 물망에 있었고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일단 잠시 말씀 멈추시고요. 이거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보셨던 어떤 분도, 저는 이제 일종의 영입 인사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왠지 모르게, 사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준비하시는 게 이쪽 계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꾸준하게 해보고 있어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무주공산 같은, 누구나 받아먹을 수 있는 이 독이 든 성배에 다 욕심을 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주어주는 자리를 토너먼트가 아니라, 김정은 씨가 수혈을 해주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이 김종인 씨의 욕심을, 저지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는데, 홍준표가 들어오는 건 김종인보다 더 싫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갈등을 때리고 계신 거예요. 심재철을 비롯한, 이제 20대 국회를 한 달이 이제 안 되구나. 보름, 한 20일 정도 남기고 있는, 기존의 20대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가서 자기들 검찰에 끌려갈 걸 어떻게든 막아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를 고민 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일단은 지난달 30일에 이 차기 지도부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비대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정권을 주는 걸로 넘어가 있는데, 문제는 전국 당협위원장, 현역 국회의원 등으로 이루어진 전국위원회 표결에서 김종인 비대위 찬성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사실 이 절차적인 정당성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놀라워요. 이러한 공공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김정인이라고 하는 걸 찍었다는 거는, 그 당원들도 어차피 우리 당 안에 있는 사람으로는 안 돼라고 하는 이런 자책감, 포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yes or no로 물어보는 걸로 착각하고 찍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냥- 위험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거였어요. 왜 비슷비슷한 세력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당원들도 사실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고만한 애들이 야 어차피 쟤가 되는 것도 싫고 나 아니면 다른 누가 되는 게 다 싫은 거야.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럴 바에 차라리 그래 김정인 오라 그래. 어차피 우린 못 건드릴 거야. 라는 어떤 믿음 하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저는요, 이게 일종의 폭탄, 그러니까 폭발 직전에 폭탄 돌리기 같은 건데, 내가 내 손으로 당을 깼다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이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갈라서야 돼. 지금 우리가 103석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끌고 갈 구심점은 없어. 일단 여기서 갈라지고 나중에 새로운 어떤 그 분할 정치를 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어떤 후보자 하나를 또는 구심점을 찾아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뭉쳐야지. 지금 우리 이 안으로는 혁신도 안 되고 국민들한테 선택도 못 받고 지지율도 계속 떨어져.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당 유지, 미통당 유지되는 거지. 나빠지면 이 통당 다 망해. 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나름대로의 잠룡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여기서 쪼개버리고 나가서 뭔가 보여주겠다. 우리도 밤이당하고 쪼개고 또 뭐 민생당도 쪼개고 다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다 뭉쳐지지 않더냐. 여기서 생산적인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거지. 특히 TK 아닌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한 사람들이 한둘은 있겠지? 왜냐면 지금은 TK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흔들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대표가 TK의 지지를 받아서 되는 사람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충청이나 경기도나 또 뭐 부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초선이나 어떤 당내 경력이 짧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2년만 있으면 이제 제대로 페스티벌인데, 큰 시장 열리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존재감 없이 까불릴 일이 아닌데, 일단 나가서 나 혼자 독자적으로 좀 커보다가, 나중에 딜을 해야 내 몸값이 오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TK 지역당이기 때문에. TK 외적인 사람들은 불이익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한 4개? 그 이상으로 분파로 깨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태생적인 한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한테 맡겨도 김종인이 무슨 매직을 써도 이 당이 130석을 유지되게 앞으로 2년 다음 대선까지 합쳐서는 103석. 다음 대선까지는 못 끌고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감님 손에서 폭탄을 터트려 주십시오 하고 던져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뭐야, 동의를 안 한다는 거야? 뭐 제 생각이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출범은 하겠지만 삐거덕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산산분해된다. 최소 4분할 5분할 이상으로 개파로 분해됐다가 이들이 이제 다시 응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뭔가 각자 도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예상으로는. 네. 그러면은 더더욱 지금 사실 21대 국회에서는 손모가지 걸어야 돼요? 제가 한 얘기에? 어머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였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당이 쪼개지긴 쪼개질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사실 당을 하나 만든다는 거는 그래도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 안에 그런 책임을 질 만한 구심점들이 4-5명이 있을 것이냐. 사실은 넓게 봐야 돼요. 이번 총선의 패배와 지금 있는 미통당의 어떤 그 상황으로 봐서 2년 후에 있을 대선 때도 결코 지금의 민주당 후보를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 민주당 후보는 거론 안 할게요. 누가 나오든지 간에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이대로 100명, 103명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차차기를 노려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음.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어? 그 장기적인 이거는 사실 정말 밖에서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정작 그 안에 발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운다니까요. 어차피 질 건데, 어차피 질 선거에 내가 이기겠다고 도전해보는 이런 무모함은 홍준표 같은 인간이나 하는 거고요. 홍준표도 사실 지난번 대선에서 탄핵 이후에 대선에서 뭔가 승리를 해보기보다는 거기서 존재감을 높여가지고 그 다음 대선에 연타로 도전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고 거길 나간 거지. 아무도 안 맡아줄 때 거길 나갔잖아요. 근데 거길 나가서 나름 상당히 선전해 버린 거예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선전했죠. 생각 외로. 네, 그래서 엄청. 그 정치적인 유산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서 무소속 대구 수성 출신의 홍준표 하나를 103명의 미통당 국회의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홍준표를 중심으로 일종의 당이 하나 이루어지고 미통당의 TK의 어떤 주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하나 만들어지면 일단 TK당 홍준표당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충청이라든지 수도권 지역에 소외받는 이른바 중급 장력, 뭐 이름을 대자면 지금 뭐 윤상현이라든지 당사는 됐으나 크게 존재감이 없는데 그럼 무슨 경력만 소리잖아요, 기었던.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중도신당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그 이외에 이제 뭐 강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들, 그리고 안철수 같이 색깔이 모호한 분홍도 될 수 있고 오렌지도 될 수 있고 녹색도 아직 남아있는 덜 익은 오렌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중도 보수 신당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4개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되면 정권을 잡는 것과는 더더욱 멀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멀어진 걸 알고 판을 쪼개버리는 거죠. 네. 음.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다음번에 대표주자로 갈 수 있는 보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떠한 흔적을 경력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나름대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기겠다고 덤비면 절대 현재로서는 이길 수 없는 거거든. 네. 이기겠다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이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자기의 안위밖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솔직히. 네. 자, 지금 왜 댓글창에서 민주당 후보를 가지고 싸우시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후보는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해요. 네. 하여튼 미통당이 지금에 있는 103석을 유지해서 어떤 혁신이나 뭘 통해 가지고 수권 정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은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한 2년 동안 쟤네들은 이제 잔챙이당으로 굴러먹다가 별 존재감 없는 상태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누구 하나 욕바지를 내세워가지고 욕바지? 네, 대선에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지금에 있는 보수당은 권영진 정도 아니면 표를 몰아올 만한 후보가 없어요 이제는. 네. 솔직히 권영진이 이번에 대구시의 어떤 구원자 같은 역할을 참칭하면서, 나 정말 이건 완전 사기인데, 참칭하면서 지지율이 극적으로 그 지역에서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내세워서 대선 후보까지 한번 키워봐라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그쪽에다 드리고 싶어. 잘하는 짓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잘하는 짓이라. 상계동 사는 대구시장을 키워가지고 이거 전국구 후보라 그러겠지? 네. 그 진짜 성의가 없다니까, 그쪽 애들은. 아니, 가짜 집이라도 하나 마련을 하든지, 그 출퇴근이 웬 말이냐. KTX로 출퇴근하잖아요, 대구까지. 그렇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참 걔네들은 성의가 없어. 대구 시민들 기분 더러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 같으면은 내가 사는 곳에 시장이 그 짓거리 하면은 진짜 정말 기분 너무 더러울 것 같아. 뭐 그분들은 참을성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참을성은 좋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미통당은 미래가 없다.
길게 봐서 미래도 없고 통합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결론은 이제 뿔뿔이 흩어질 거고 그렇죠. 미래는 내가 보기엔 3개월 후가 안 보인다 이 단어는.